그날 밤 지구대는 유난히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시린 겨울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그때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 한 명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동거인으로 보이는 여성 이 씨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따라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고 곧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사라졌습니다. 5살 된 준이인데 도무지 어디를 찾아봐도 보이질 않아요. 고 씨라는 이름의 남자는 잔뜩 떨리는 목소리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베테랑 형사 김 반장이 침착하게 서류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수십 년간 수많은 사건을 겪어온 관록 있는 형사였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고 씨의 불안정한 눈빛과 몸짓을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따님이 사라진 게 정확히 언제쯤입니까?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시선을 바닥에 떨구고 깊은 한숨과 함께 충격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18일입니다. 김 반장을 포함한 형사들은 순간 서로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실종된 지 20일이 훌쩍 넘은 시점, 거의 한 달이 다 되어서야 신고를 하러 온 것입니다. 닷새나 일주일만 지나도 초를 다투는 것이 실종 사건인데 3주가 넘었다니. 김 반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미 의혹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고 씨 닷새도 아니고 20알이 넘도록 아이가 안 보였는데 이제야 오신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어떻게 아이가 없어진 걸 이렇게 오래 모르고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고 씨는 그제야 억울하다는 듯 울음을 쏟아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동거인 이 씨는 입술을 꼭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별거 중이라서요. 동거인과 제가 사이가 좋지 않아 한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준이는 원래 동거인의 어머니 즉 외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가 다툰 날 11월 18일에 아내가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왔더니 아이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아이를 몰래 데리고 간 줄 알았답니다. 고 씨는 젖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거인 이 씨가 화가 나서 자기 친정으로 아이를 데려갔거나 아니면 아이 친엄마 쪽으로 보낸 줄로만 알았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줄 알았고 연락이 안 되니 그냥 각자 데리고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이제서야, 오늘에서야 서로 이야기하다가 아이가 둘 다에게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억장이 무너진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준이 없이는 못 삽니다. 내 딸을 꼭 좀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울고 불고 매달리는데 설마 저희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의 통곡은 지구대 안을 울렸고 겉으로 보기에는 딸을 잃은 비통한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김 반장의 눈빛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5살 난 어린 딸의 행방을 한 달 가까이 서로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상대방이 데려갔겠지 하고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아이는 부모의 목숨이나 다름없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고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의 절규 속에는 딸을 잃은 슬픔 외에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초조함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김 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구대 한쪽에 걸린 실종 아동 포스터를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 씨 부부를 보았습니다. 아이가 없어진 것을 20일 넘게 모르고 있었다는 아버지의 절규. 그 절규 뒤편에는 차가운 거짓의 그림자가 분명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일단 접수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실종 수색과 별도로 저희는 당신들 부모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것입니다. 아이의 실종 시점과 당신들 진술이 석연치 않으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김 반장의 단호한 선언과 함께 전주 5세 여아 실종 사건은 형식적인 실종 수색을 넘어선 부모를 향한 의혹 수사라는 차가운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참혹한 진실의 서막이었습니다. 지구대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이 사건은 곧장 전주 덕진경찰서의 강력팀으로 배당되었습니다. 김 반장은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이의 행방을 20일 이상 모르고 있었다는 부모의 진술은 아무리 부부 사이가 나쁘더라도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함의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려는 명백한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냄새가 나. 단순 가출이나 실종으로 볼 사안이 아니야. 부모라는 사람들이 아이가 없어진 날짜를 속이려 하거나 어쩌면 이미 아이의 행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김 반장은 팀원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수사는 곧바로 친부고 씨와 동거녀 이 씨, 그리고 준희 양이 마지막까지 기거했다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 과학수사팀이 투입되어 아파트 복도와 내부를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섬뜩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김 반장님, 여기 복도 바닥 말입니다. 벽면 쪽으로 뭔가 붉은 얼룩 같은 흔적이 있어요. 이미 청소를 하긴 했지만 루미놀 반응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막내 형사가 복도 구석을 가리키며 보고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육안으로는 희미했던 그 얼룩에서 강한 혈흔 반응이 나타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을 의뢰한 결과 그곳에서는 세 사람의 DNA가 복합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5살 준희 양과 아버지 고 씨 그리고 동거녀 이 씨의 DNA였습니다. 김 반장은 아파트 복도에서 아이와 부모의 DNA가 동시에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셋의 DNA가 한 장소에 섞여 있다는 건 평범한 가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서 아이에게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나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수사가 가족을 향한 의혹으로 좁혀지자 가족들의 진술 태도는 더욱 괴상하게 변했습니다. 동거녀 이 씨는 실종 당일의 자신의 알리바이나 행적에 대해서는 무서울 정도로 길고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정작 딸 준희가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마치 남의 일처럼 단답형으로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혹시 따님이 평소에 어디를 자주 갔는지, 좋아하는 놀이는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형사가 묻자 이 씨는 턱을 괸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은데요. 더욱 가관인 것은 동거녀 이 씨의 어머니, 즉 준희를 돌봤던 외할머니 김 씨의 태도였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내내 잃어버린 외손녀에 대한 걱정보다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자신이 겪을 창피함을 더 걱정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준희 때문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창피해서 죽겠네. 주변에 우리 손녀 생일이라고 미역국까지 끓여 돌렸는데 이제 와서 이런 꼴을 당하다니. 김 반장은 속으로 끓어오르는 화를 사겨야 했습니다. 부모와 외할머니 모두에게서 아이에 대한 절절함이나 죄책감 대신 사건을 빨리 덮고 싶어하는 이기심과 기이한 냉정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명백히 조직적으로 뭔가를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친부고 씨, 동거녀 이 씨, 그리고 외할머니 김 씨,
이 세 사람이 준이가 실종되었다는 시점을 전후하여 보름 간격으로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자신들의 휴대폰을 교체한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통화 기록과 위치 추적 정보를 깔끔하게 지워버리려는 의도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주변 탐문 수사에서 나왔습니다. 준이 양이 살던 아파트의 옆집에 거주하던 이웃 주민이 경찰에게 진술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준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11월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때는 여름이었어요. 아이가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7월이나 8월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증언은 가족들이 주장한 실종 날짜인 11월 18일이라는 알리바이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신고 시점보다 무려 4개월이나 이전에 아이를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 김 반장은 책상에 놓인 사건 파일을 쾅 소리가 나도록 덮었습니다. 11월이 아니라 7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아이는 이미 사라진 겁니다. 이들은 무려 수개월간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대고 있었던 거였어. 수사의 초점은 이제 누가 아이를 데려갔는가가 아닌 준이 양이 정말로 사라진 날짜는 언제인가를 밝혀내는 것으로 급박하게 전환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기억을 더욱 명확하게 되살리기 위해 체면 수사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각한 범죄의 핵심에 도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실종 신고 시점과 이웃 주민의 증언이 수개월이나 어긋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김 반장이 이끄는 강력팀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진짜 실종 날짜를 특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웃 주민의 기억이 흐릿하다는 점을 감안해 경찰은 체면 수사 기법을 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베테랑 형사라도 인간의 기억은 완전하지 않지. 하지만 체면은 다릅니다. 당시의 상황을 오감으로 다시 체험하게 해서 잊었던 조각을 끌어낼 수 있죠. 체면 전문 수사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김 반장에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 내 한적한 공간에 이웃 주민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체면 수사관은 차분하고 일정한 톤으로 주민을 깊은 심리 상태로 유도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준이를 봤던 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의 날짜, 그때의 냄새, 그때 들렸던 소리를 떠올리세요. 눈앞에 커다란 영화 스크린이 보일 겁니다. 그 스크린에 마지막으로 봤던 준이 양의 모습이 재생될 거예요. 잠시의 침묵 후 주민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월세를 내는 날이었어요. 4월 25일 맞아요. 4월 25일 저녁 7시쯤이었어요. 김 반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가족들이 주장한 11월 18일보다 무려 7개월이나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준이의 모습은 어땠나요? 옷차림, 행동, 주변 사람들을 자세히 말해주세요.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소리가 들렸어요. 앞집 아이들 들어오는 소리. 아이 엄마, 그러니까 이 씨와 그 아들이 먼저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준이가 있었어요. 아버지 인고 씨의 왼손을 잡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이의 옷차림이 기억나십니까? 네. 단발머리에 분홍 바지를 입고 있었고 분홍색 방울 달린 머리끈을 하고 있었어요. 머리끈의 디테일까지 정확하게 묘사하는 진술에 김 반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월 25일 저녁 7시. 이 날짜가 준이가 실종되지 않았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수사는 비로소 명확한 골든타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4월 25일 저녁부터 실종 신고가 들어온 12월 8일까지의 가족 동선을 정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이후 불과 사흘 뒤인 4월 28일에 수상한 기록을 포착했습니다. 4월 28일 이들 가족이 경남 하동 쪽으로 여행을 다녀온 기록이 있습니다. 펜션 예약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됩니다. 수사팀원이 보고했습니다. 김 반장은 즉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동 펜션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준이가 25일 이후에 사라졌다면 28일 가족 여행에 준이가 동행했는지 여부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 당장 하동으로 갑니다. 형사들은 곧바로 하동의 해당 펜션으로 날아갔습니다. 펜션 업주는 7개월 전에 투숙객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김 반장은 포기하지 않고 펜션 업주에게도 체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체면 상태에 들어간 업주는 당시의 상황을 눈앞에 보듯 회상했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이었어요.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죠. 검은색 SUV 같은 차였습니다. 차에서 누가 내렸나요? 몇 명이었습니까? 수사관이 차분히 유도했습니다. 앞 좌석에서 부부로 보이는 남녀 2명이 내렸고 뒷좌석에서는 나이든 할머니 1분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 하나가 내렸습니다. 짐을 바리바리 들고 들어갔어요. 수사관이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그 외에 다른 여자아이, 5살 정도 된 여자아이는 없었습니까? 업주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확히 4명뿐이었고 여자아이는 없었습니다. 남자아이 하나였습니다. 이로써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가족들은 준이가 실종되지 않았던 4월 25일 저녁 이후 불과 7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 4월 28일 오전에 준이를 제외한 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준이가 가족 여행이 시작되기 이전인 4월 25일 저녁 7시부터 4월 28일 아침 사이에 사라졌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김 반장은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이 20일간 실종되었다고 거짓말한 아이가 사실은 7개월이나 앞선 4월의 짧은 72시간 동안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준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은 이제 그 72시간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체면 수사를 통해 준이 양의 실종 시점이 4월 25일 저녁부터 4월 28일 오전 사이 단 72시간으로 압축되자 수사팀은 이 기간 동안 친부고 씨와 동거녀 이 씨 가족의 모든 동선을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그 짧은 3일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진실은 결국 디지털 흔적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 반장은 늦은 밤 사무실 책상 위 지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4월 27일 새벽 고 씨와 외할머니 김 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동시에 꺼졌다가 켜진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군산 외곽의 한 야산 인근. 이곳이 바로 핵심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새벽에 인적이 드문 야산에 함께 갔을까? 그것도 4월 25일 준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 이후에. 김 반장은 지도 위에 붉은 원을 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은 고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로 아이를 데려간 줄 알았다는 허술한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 반장은 확보된 모든 증거를 고 씨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고 씨, 당신은 11월 18일에 준이가 실종되었다고 주장했지. 하지만 우리는 준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정확한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4월 25일 저녁 7시예요. 그리고 당신과 외할머니는 4월 27일 새벽에 군산 야산에 함께 있었고 그 다음 날은 준이 없이 하동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는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입니다. 고 씨는 처음에는 눈빛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격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폭행? 때린 적은 있지만 죽이지는 않았어요. 절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때린 적은 있다고요?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까? 형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고 씨는 결국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7개월간 이들이 벌인 거짓말만큼이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준이가 숨졌습니다. 4월 25일 이후 며칠 안 돼서 고 씨는 준이가 숨진 후 동거인 이 씨와 상의했고 결국 이 씨의 어머니 김 씨와 함께 4월 27일 새벽 군산에 있는 자신의 친할아버지 묘소 근처 야산에 아이의 시신을 몰래 묻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다음 이들은 태연하게 여행을 떠났고 7개월이 지나서야 마치 아이를 찾는 애끓는 아버지인 양 실종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자백과 함께 경찰은 즉시 군산 야산으로 출동하여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고 씨가 지목한 장소는 어른의 묘소와는 동떨어진 나무 밑의 작은 흙더미였습니다. 형사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치자 낡은 천에 쌓인 아이의 작은 주검이 발견되었습니다. 주검 옆에는 준이가 생전에 가지고 놀던 인형과 장난감 몇 개가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흙 속에서 7개월이나 홀로 잠들어 있던 5살 준이의 모습에 현장에 있던 형사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고 씨에 죽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준이의 몸에서는 갈비뼈 3개가 부러진 흔적이 명확히 발견되었고 특히 몸의 한쪽 방향으로만 심하게 진행된 욕창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아이가 오랜 기간 심각하게 쇠약해져 한 자세로 누워 있었으며 제대로 된 치료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사인은 물리적 외력에 의한 장기 손상 및 학대 치사로 추정되었습니다. 결국 고 씨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무릎 꿇게 하고 발로 수차례 밟았으며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발로 차서 갈비뼈를 부러뜨렸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고 씨 부부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야산에 묻은 후에도 그들은 준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완벽한 연극을 펼쳤습니다. 매달 외할머니 김 씨에게 양육비를 송금했고 준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일부러 이 씨가 구청에 양육수당을 꼬박꼬박 신청하게 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준이의 생일인 7월 22일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흙 속에 묻혀 있었지만 동거녀 이 씨는 카드로 케이크를 구입했고 외할머니 김 씨에게는 미역국을 끓여 이웃들에게 우리 손녀 생일이다라며 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훗날 실종 신고를 했을 때 의심을 피하기 위한 철저하게 계산된 위장술이었습니다. 김 반장은 서늘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짐승처럼 묻어놓고는 태연하게 수당을 받고 생일 연극까지 벌려. 이건 인간의 도리를 완전히 저버린 짓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전말은 5살 준이가 친아버지와 동거인 그리고 외할머니의 잔혹한 학대와 방임 속에서 홀로 고통받다 비극적으로 사망했고 그들은 7개월간 완전 범죄를 꿈꾸며 거짓 연극을 벌였다는 끔찍한 진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 끝에 친부고 씨에게는 징역 20년, 동거녀 이 씨에게는 징역 10년, 외할머니 김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면서 전주를 뒤흔들었던 이 잔혹한 사건은 차가운 법의 심판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5살 준이가 겪었을 고통과 공포는 그 모든 형량으로도 결코 씻을 수 없는 인간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버렸습니다.